네, 투자자 여러분 항상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렇게 이른 아침에 TV나 유튜브 앞에 모여서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30년 이상 했어도 이 항상 얘기하죠. 제가 둔팅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또 어떤 강의를 해야 이렇게 빅픽처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랄까요,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냥 자기가 마음만 있었으면 뭐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뭐 각자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어요. 요새 말 그대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던 아니면 또 비트코인을 갖다가 또 매매를 하던 아니면 또 부동산을 샀던 아마 요즘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영끌족이 더욱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세대는 아마 옆에 지금 자녀분들이 같이 계신가요? 좀 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웬만큼 부모 찬스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뭘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나올 때도 여기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아내도 있고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꼭 바쁘더라도 저희 항상 김 팀장이 케어를 주는데 뭐 작은 거지만 항상 음료수라도 하나라도 더 갖고 오고 싶은 그 마음은 뭐냐면 그냥 그런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더더욱이 요번에 한은에서 한 걸 보고서 진짜 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금리 인상이었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근데 왜 2%지 그럴 겁니다. 지금 2%의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올렸을 때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쇼킹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거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보던 이 재테크 쪽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불거진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정점론입니다. 야,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 결판은 언제까지 유보해야 되느냐? 5월입니다. 이 5월이 와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5월이 중요한 부분들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빅픽처 그림이 보입니다. 그냥 차트만 가지고 아니면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시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왜 내려가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지금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 영업이익 어땠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서프라이즈감이죠. 근데 주가는 자꾸만 밑으로 가죠.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빅픽처의 그림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이 와야 결판이 난다. 근데 사실 5월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간서 그러면 소위 출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에루사를 아십니까? 저도 에루사가 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평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이 바로 에루사에 담겨 있습니다. 에루사가 답인데 에루사가 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번에 한은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금리가 1.5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구간 밴드죠. 0.5에서 0.5 상당 금리를 보면 0.5입니다. 우리가 한 1 정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한은이 왜 금리 올렸냐 할 때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얼마가 왔습니까? 4%대가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거 10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가 4%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고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말 그대로 5만 원짜리 하나 갖고 나가봤자 살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요새 보면 여러분들 국수 밖에 나가서 국수 하나 사 먹을 때 설렁탕 하나 사 먹을 때 돈 얼마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하느니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거 이거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두 가지 쇼킹한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번에 일부에서는 한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랬을까요? 신군, 왜 이번에는 한은이 금리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했던 사람은 이유는 첫 번째 뭐였을까요? 총재의 부재. 그렇죠. 그렇죠. 예, 총재의 부재였었죠. 야, 한은 총재도 없는데 이거 뭐 금리 올리겠어? 야, 이번엔 쉬고 다음번에 5월 달에 올리겠지 했는데 총재가 없는데 금리가 올렸습니다. 왜요? 그다음에 또 하나 쇼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총재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요. 이번에 또 하나 쇼킹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비둘기파냐 매파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 그럽니다. 이번에 금리 올릴 때 알았어. 몇 명이 반대했는데 제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총재가 없는데도 올렸다는 점이 쇼킹한 일이랍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 봐라. 한 명도 반대가 없었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2%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2%대까지 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주담보. 지금 연말 정도 되면 과연 주식을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금리는 얼마 정도까지 갈까 했을 때 대략 한 7 내지 8%까지 갑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월급 받아서 뭘 받아갖고 자기가 영끌해갖고 주식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에서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택 하나 구입했는데 지금 벌써 외곽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한테 잘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조차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었고 또 미분양 시대도 많이 거쳤었고 또 우리 세대는 그냥 집 한 채는 미리 있어야 돼 그랬는데 지금 그 세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드디어 1.5를 갔는데 얘가 2%까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것은 연말에 7 내지 8%까지 주담보가 됐을 때 이건 또 한번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정부 바뀌면서 소상공인이 지원이다 뭐다 해갖고 돈이 또 얼마 정도 풀릴 예정이 있습니까? 한 50조 정도. 이거 다 풀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경기는 제대로 돌아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번에 한 해에서 총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올렸던 또 하나의 숨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FOMC에는 있습니다. 신군, 요거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 금통위는 몇 번에 한 번씩 열립니까? 한 45일 그렇죠. 정도. 네. 그러니까 12번이 아니라 1년에 8번 정도 금리 올리잖아요. 연준도 분기마다 2번씩 올려갖고 8번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가는데 FOMC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뭐가 눈에 좀 띕니까? 신군 눈에는 지금 상황이. 지금 1, 2, 4, 5, 자, 이미 3월을 7. 지났으니까 됐고 지금 4월이죠? 네. 뭐가 눈에 띕니까? 지금 6월 달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감아보시죠. 우리 한번 보시면 4월, 5월, 7월, 8월 연이 있는데 여기 6월이 빠져 있죠? 네.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FOMC는 6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5월 달에 FOMC가 금리 얼마 올린다고 그래요? 50bp. 50bp 올린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금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번에 5월 달에 금리 0.5. 5월 달뿐만이 아니죠. 5월 달, 6월 달 이거 기본으로 지금 올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올리더라도 얼마입니까? 100bp죠. 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올려서 1.5인데 많이 안 올렸으면 우리는 1.2였겠죠. 이제 감이 쓰시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는 겁니까? 역전될 확률. 금리가 역전되거나 이게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달러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환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누가 없어도 총재가 없어도 만장일치로 전부 다 올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시리즈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있지만 FOMC 없는 게 이거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이 이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롱거런이죠. 말 그대로 앞으로 장기 금리의 전망이 얼마 정도를 가야 될 것이냐.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 정도까지 올렸을 때 이 경기가 무탈하게 버틸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롱거런의 론이 얼마냐면 2.3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이나 아니면 뭐 연방은행 총재나 조금씩은 얘기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얼마까지는 빨리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중립금리까지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2.4를 향해서 빠르게 갔을 때 우리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미국하고 이 바란스를 맞출 때 먼저 올리는 것이 먼저냐? 만약에 내릴 때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 기름값 같은 경우는 어디서 기름 올라갔다면 금세 기름값이 올라가죠. 근데 기름값 떨어진다서 우리 금세 주유소에 기름값 떨어지진 않죠. 네.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거는 미국보다 다분히 선행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찬반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다면 금리를 미국이 올렸는데 뒤쫓아가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돈은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릴 때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내릴 때는 미국보다 밑으로 뒤늦게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이 얼마까지 그냥 슉 가겠대요. 2.4까지요. 거기다가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죠. 브레너드나 우리가 보통 얘기에 도비시하게 엮여졌던 비등파적인 인사들도 거의다가 금리를 중립금리까지 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2.4가 이들이 목표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모든 상황이 다 존재한다면 50pp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75pp까지도 그냥 어쩌면 올리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자꾸만 연준이 물가 뒤를 쫓아가면서 후행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11월 달에 미국 뭐가 있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번에 새 정부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번에 대선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것은 부동산 문제였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최우선 정책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 당선인도 말씀하셨죠. 물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스케줄이 조금씩은 그 모든 돈 풀기에 대한 관련들도 조금씩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얘들이 급격하게 2.4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논쟁과는 별개로 예서 인플레이션이 예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당연하게 공적적으로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정책을 얘기할 때 3단계 정책을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그동안에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거죠. 양적 완화 언제 중지했습니까? 3월 달에 미국은 중지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긴축을 할 때 첫 번째 첫 단추는 바로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겁니다. 이미 그거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이고 세 번째가 바로 양적 긴축인데 지금 미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거는 멈췄는데 이번에 거의 동시에 5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곧바로 5월 달에 양적 긴축을 발표하면서 곧바로 6월 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급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1점에서 멈출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거의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가 연말 정도 되면 2%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잠재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변수는 뭘까요? 유가입니다. 우리가 유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름을 넣을 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이 유가의 문제는 그 가격의 모두가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빨리 고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가는 한번 보시죠. 유가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냐면 이미 130달러에서 일단 뭐가 나왔냐면 일단 음포선을 때렸습니다. 이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소위 장난을 울던 소위 투기 세력들은 한번 헤쳐드시고 빠져나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세 애가 꼭지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진에 비유했죠. 한번 지진이 나더라도
이제 지진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감긴 다음에 수없이 많은 여진이 있다 그랬죠. 이 유가는 앞으로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여진이 있을 거라는 거죠. Why? 항상 제 강의는 Why로 시작해서 Why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유가가 고점 찍고 얘가 밑으로 확 빠졌을 때 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유가가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뭐를 풀었습니까? 바로 갖고 있던 비축유를 풀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보통 하루 생산이 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비축유를 풀어서라도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비축유를 풀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또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상하이 같은 데서 뭐가 되었습니까? 봉쇄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줄을 것이 되어서 유가가 빠졌던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해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해결 문제는 어떻게 나야 되냐? 이미 지난번에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 오펙 국가 중에서 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쉬운 거 어디가 떠올라요? 사우디. 그렇죠.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밖에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대장은 바로 사우디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빈살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죠. 더군다나 라마단이 끝난 4월 달에 라마단이 끝난 이후에 5월 달에 누가 시진핑이 어디로 사우디로 초청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페트로 달러 그러는데 기름값에 달러 대신에 유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왜? 가장 많은 소비가 바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물론 지금 다시 중국이 미국이 사우디를 달래게 나서고 있지만 이거는 일단 5월 달까지 지나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얘가 쉽게 잦아들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 협상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 차는 또 사우디랑 꼬여 있는데 만약에 이란에 주장하는 대로 혁명수비대를 갖다가 테러 단체에서 빼버린다면 점점 사우디와 미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자꾸만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난 1991년도에 구소련을 무너뜨릴 때 물론 고르바초프의 어떤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서 쿠데타가 보수층에서 나온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결정적으로 구소련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 자체도 왜 그랬을까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진영 국가들은 잘 사는데 왜 공산국 국가들이 이렇게 못 살까? 야, 이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개방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쿠데타가 발생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타격이 뭘까요?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1970년도에 바로 73년도에 유가 폭등을 갖고 오면서 굉장히 재정에 든든했던 구소련이 80년대에 미국하고 군비 경제에 들어가게 되죠.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를 깐 겁니까? 그렇죠. 유가의 급락 사이클을 갖고 왔던 거죠. 그때 1등 공신이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는 그냥 미국이 정말 말 그대로 무릎을 꿇어 그러면 그 무릎 꿇는 흉내가 갈 정도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구는 빈살만은 다르다는 거죠. 30대에 굉장히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고 등장을 했고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를 찾기 시작한 것이 별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빈살만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고 남녀가 같이 근무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어버렸죠. 이 5월달이 되기 전까지는 사우디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뉴스조차도 나오더라도 그거는 거짓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보십시오. 요새 돈바스 얘기에다가 집중시킨다 그러고 갑자기 화학가스 사용 얘기도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70년대, 73년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질 때 어떻게 빠졌습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무지하게 조진 다음에 빠졌죠. 왜냐하면 그래야 테이블 협상에 파리에서 앉아서 협상할 때 너희 우리말 들을래 안 들을래? 또 나갈 때도 야 너희 정말 까보면 I will be back. 나 다시 돌아와. 이제 끝내. 그러고 떠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합법적으로 도망간 거죠. 위신을 세면서. 그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공적을 펴붓듯이 러시아가 5월 9일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물론 5월 9일 날 러시아 사태가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푸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5월 9일까지 뭔가가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뭔가가 정가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더 심하게 이쪽 사태가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이걸 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5월 달에 걸려 있고
사우디도 5월달에 걸렸으니 결국 5월달이 와야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갔다가도 이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진돗개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을에 멧돼지 새끼가 나타났을 때 이 멧돼지 이기려면 진돗개 최소한 2마리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쌍봉 그러죠. 그 쌍봉의 의미는 뭡니까? 작은 거 쌍봉이 있어야 큰 거 하나를 무너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캔들이 쌍봉이면 5일선이 무너지고요. 여기 5일선 이렇게 쌍봉이죠. 그럼 뭐가 무너집니까? 이 선이 무너지죠. 근데 하나 아십시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주가가 꺾어질 때 모든 가격 사이클이 꺾어질 때 충격파는 1차, 2차, 3차로 떨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1차 충격파는 미니멈 이 20이 쌍봉을 줘야 얘가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쌍봉인가? 가까다 보면 외봉, 쌍봉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외봉일까요? 쌍봉일까요? 외봉입니다. 예, 외봉이죠. 쌍봉이 나면 이렇게 돼야 쌍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0선 빨간색을 보면 여기 하나가 있죠. 봉우리가. 네. 여기 하나 봉우리가 여기 있죠. 그럼 이건 당연히 쌍봉이 아니라 외봉. 외봉이죠. 이게 외봉이면 어디서 뜨는 겁니까? 5일선이 외봉이면 20에서 뜨는 거고요. 네. 기본입니다. 20이 외봉이면 어디 근처에서? 60 근처에서 뜨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급속도로 밑으로 훅 빠진다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마틴에서 얘가 주가가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선으로 해서 얘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유가는 일단 130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전개되지 않는 이상 이미 여기가 투기 세력 때 빠졌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항상 모든 것은 51대 49지만 확률적으로는 이게 올라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근처까지 온다면 오히려 항공주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결론, 얘는 결국은 5월달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정점론은 나와져 있지만 5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될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항상 저는 연초가 되면 올해는 뭐가 키워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대는 바이올홀딩 그냥 배당 받으세요. 그냥 keep going. 저희가 삼성전자를 세팅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삼성전자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과매도 구간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지난번에 2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뒤에 가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린 것은 뒤에 2부로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대는 그냥 부자 되십시오가 그냥 키워드였어요. 그냥 갖고 그냥 가십시오. 배당 받으십시오. 이게 무슨입니까? 팔지 말라는 거죠. 그냥 끌고 가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이제는 그냥 갖고 가는 거는 되질 않습니다. 내려올 때 사면 올라가는 정도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리미트 공략이었죠. 그래서 제가 5파들 고점 찍고 중보다 나쁘다는 자리를 지나서 주가가 1월 달에 폭락자리 지나서 내려왔었죠. 올해 키워드는 누차겠지만 뭡니까?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차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는 소위 유동성 장세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돈빨 장세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개, 돼지, 소새끼, 말새끼 다 올라가는 겁니다. 소위 동물농장 장세했다는 거죠. 구별하지 않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거죠. 점점 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호재다. 제발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호재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금리를 올렸을 때 그의 뒷배경이 된 것이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그래서 금리 올린 거면 금리를 올려서 좋은 게 아니라 경기가 호재가 더 악재를 잡아먹기 때문에 찬물 더운 물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좋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가 제가 다르다고 했죠. 미국은요. 어느 나라나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비용 인플레이션, 유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받고 있는 그 비용 인플레이션 외에 미국은 지금 고용을 보면 진짜로 경기가 좋아서 진짜 고용이 잘 돼서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 나오는 수요가 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인플레이션도 미국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누굴 자꾸 물어봐도 야 지금 우리가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누가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택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요새 뭐 인도 보고 다 들어오던데 깜짝 놀랍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잘못하면 저걸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요새 택배 말고 잘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한 달에 월 수입이 웬만하면 수백은 나온다고 하죠. 다른 거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현 새 정부의 임기 내에 1%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새 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하고 지금 미국하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까 서두의 신군이 미국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왜 그러냐? 구조 자체가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돈이 빠지고 있는 장세에서 아까 좀 1.5에서 금리 잠깐만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원래 정사클이 되려면 뭐냐면 금리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걸 잡아먹고 올라가려면 경기가 더 좋아서 실적이 더 좋아져서 이걸 치고 가야 되거든요.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누구한테 전가가 돼야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야 판가에다가 전가가 돼야 그 회사가 좋은 거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가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 소위 금융 불균형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계부채와 너무나 많은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의 버블과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리 올린 것이지 우리가 경기가 너무 핫해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올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울며 겨자 막기식으로 얼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2.0에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빚을 내서 샀던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도 구멍이 있다는 거죠. 뭐가요? 주가 차별화가요. 그 그림을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죠. 제가 단골 가는 냉면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자주 가서 먹는데 그냥 늘어서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루사. 뭐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성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루이비통은 작년에 무려 5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샤넬은 작년에 가격을 3번이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르메스는 작년에 가격을 1번 올렸습니다. 각각 보시죠. 에르메스는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샤넬은 67% 올라갔고 에르메스도 28%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 중에서 어떤 기업체들이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어떤 인건비가 됐던 원자재 가격이 됐던 이 올라간 것을 판가에다가 정가할 수 있는 경쟁인 업체.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얘기했었죠. 테슬라도 자동차 가격을 2번이나 올렸다고 그랬죠. 그래도 못 삽니다. 한 6개월 동안 기다려야 삽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죠. 나중에 한 일인데 여의도도 보니까 테슬라가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돌파를 한 거죠. 어떤 업체들이 차별화가 될 텐데 어떤 업체들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경쟁인 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델타항공의 그래프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좋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더군다나 앞으로 2분기에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올라간다고 했죠.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음에도 델타항공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인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적밖에 없고 판가를 갖다가 여기다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4,600에서 이 주가는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 얘는 결국은 주가는 떠야 됩니다. 왜요? 중방 패턴입니다. 중방은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겁니다. 다신 얘가 주가가 뜨는 건 좋은데 4,300을 지지하면서 뜨는 것과 4,300 아래에서 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10시 반 방송에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론만 하나 하겠습니다. 얘는 다시 내려가도 다시 주가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올랐으면 얘는 물수비 같듯이 내려가면 뜨는데 거꾸로 얘는 위에서 내려갈 때 또 강하게 빠졌죠. 여기 보면 트윈 캔들이 2개가 나와 있죠.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완만했으면 베리굿인데 그럼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급등을 줬는데 또 다시 급락을 줬다는 것은 이게 올라가도 앞에 있는 고점은 여전히 매물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위로는 때려주고 밑에서 다시 잡는 매매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두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3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코삭은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꺾을 때 꺾어지는 순서입니다. 지금 여기 엘파도 나왔죠. 지금 코스피는 3차 충격 이후에 여기 저점을 깨고 나간 L파동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M파동 실패 이후에 직전 저점을 깨고 나가면서 L파동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60이 내려간 다음에 역액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는 파동이 M파동입니다. 요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주가 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얘는 3차 충격에서 역액자 다음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파동이 놓여져 있고요. 다만 어디는 들어오고 있느냐. 그나마 물량 공백적으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레일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얘는 아직까지 M파동이 실패한 파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딜 지금 지키고 있냐면 그래도 6공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는 M파동 구간권대에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듯이 종목 장세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장세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방대하게 할 수 없잖아요. 뭐해서 조선주들 요새 올라가죠. 필요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제약, 건설기계, PCB,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들을 나눠놓겠습니다. 어떻게? 얘들은 상승 사이클에 있는 종목군가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다 묶여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0개 종목을 제가 좀 이따 쫙 한번 얘가 무슨 파동이 있는지 이 종목군들의 간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은 이제 2%를 향해서 금리는 갑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돈이 빠진다는 얘기고 이럴 때는 살아남는 격과 중급이 철저하게 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잡히려면 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얘는 5월 달까지는 얘는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 정점론이 아니다는 것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장은 여전히 혼조광권 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상태 속에서 에루사가 답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 바로 나름대로 판가를 전가시킬 수 있고 가격 정리를 갖추는 업체들, 이런 업체를 삼아서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역시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현재는 답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는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